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발간한 2019 한국경제 대예측이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무라 연구소는 2013년부터 매년 한국경제를 예측하는 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판은 평년에 비해 출간이 서너 달 늦어져서 2019년 2월 28일에야 책이 나왔습니다. 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군사적 긴장과 금융, 또 소비와 공급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경제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경제를 예측하려면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요인 중 가장 파괴력을 가진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입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찰은 경제적인 마찰에 국한되었고, 당시 미국과 군사적인 마찰을 일으키던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 마찰이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일본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제적 마찰에 이어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중 무역 마찰은 북한의 핵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는 주변국을 포함한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여타 정권과 달리 경제정책과 무역정책까지 국가 안전보장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와 무역이 안보 문제와 결합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으로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타결이 가능할 것 같았던 하노이 회담은 의외로 노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중국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핵 문제를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 대중국용 카드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 편으로 기울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을 시행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일종의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면서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 추구하는 대원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군사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 이후 미국 무역 적자 중 40% 이상을 대중 무역 적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1차적인 목표는 중국의 위안화를 평가 절상시켜서 이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 수출에도 타격이 크지만 중국에 투자되었던 자본과 생산시설들이 중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생산시설 및 제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인가 연착륙할 것인가는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사업의 파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은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위안화가 절상되어서 중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제조업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쉽게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패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공산당에서 이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증강해온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접 국가를 침공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불만을 수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을 계획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런 행동들이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일본과 미국의 무역분쟁 당시에는 상품의 전부가 일본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역전쟁에서 패한 쪽이 당연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엔화는 급속히 평가 절상되었고 결국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품의 무역 사슬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해는 당연히 분쟁 대상이 아닌 국가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면 그 부품은 일본 40%, 한국 30%, 대만 20%, 중국 10%, 그리고 특허 사용료는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은 분쟁 당사국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 상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미국 국민들이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민 개개인에게는 손해가 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와 특히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국가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이전의 대통령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소속에 관계없이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반대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평균 30-40%의 꾸준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국민의 지지를 근거로 대통령들이 중도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 지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평균 1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대통령들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가 약 15 내지 20%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더욱 심화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8%의 지지만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중도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고 있던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정책을 연속해서 펼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왜 이렇게 일관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는지, 야당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왜 수정이 되지 않는지 의아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적절히 타협해서 협치를 도모하는 쪽이 정치도 안정되고 좋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지지가 현 정부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떠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 현 정부도 더욱 강력한 적폐청산과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지지를 잃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 나머지 요인과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